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SBS 하대석 기자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기 전이라고 쓴 이유는 이게 방송될 때쯤에 제가 사실 이직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전이라고 돼 있고요. 제가 2004년에 SBS 입사했어요. 그래서 시사고발 프로 뉴스 추적이라는 프로에서 되게 정의를 위해서 뭐 잠입 취재도 하고 뭐 이렇게 비리도 파헤치고 뭐 그런 것도 하다가 뭐 다양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어쩌다가 계기가 있어서 부모님 사업을 개인적으로 돕다가 온라인 마케팅에 눈을 떠서 스브스뉴스라는 좀 당시로서는 20대들을 포커싱한 새로운 소셜 미디어를 브랜딩했어요. 그래서 그걸 공동 기획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괜찮아서 제가 그 뒤로는 진로를 그쪽으로 아예 바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문 분야를 맡아서 해왔는데 스브스뉴스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많이 하시네요. 야, 제재 본 거 아니에요? 제재? 무명특급 보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선발했던 그 인턴들이 지금 어엿한 PD가 돼서 되게 활약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뿌듯한데 사실은 스브스뉴스라는 게 2014년도에 대학생 인턴 10분을 딱 그냥 뽑아서 6개월 정도 한번 해보자. 하다가 잘 안 되면 뭐 접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시범적으로 조그만한 방을 빌려서 해봤던 거였거든요. 이게 그 방인데 진짜 저 조그만한 회의실에 콩나물 시루처럼 들어가서 에어컨도 잘 안 나오는데 인터넷 라인도 되게 느리고 저 다 개인 노트북 써서 회사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냥 뭐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라고 하다가 좀 잘 돼서 나중에 이렇게 큰 방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사실은 스브스뉴스라는 걸 하면서 제 스스로를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네이버 뉴스나 뭐 다음 뉴스 이런 데서 뉴스 보시죠? 가끔 가끔 이제 학교 공부를 위해서라도 보실 텐데 그 뉴스를 보면 쓴 사람들이 몇 살인 것 같으세요? 4, 50대로 느껴져요? 네. 사실 정확히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20, 30대 기자가 써도 4, 50대가 최종적으로 이 원고를 보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 수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야 오늘은 이런 거 한번 써보자 이러면서 4, 50대가 지시를 해요. 그러면 이거 꼭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딱 보면 4, 50대가 말하는 투가 느껴져요. 그래서 언론은 사실은 4, 50대 판이에요. 4, 50대들이 결정하고 4, 50대들이 책임을 져요. 여러분들을 치면 아마 아버지나 삼촌 세대. 그런데 이 4, 50대 세대들 판에서 20, 30대가 볼 만한 뉴스가 당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10대, 20대를 위한 뉴스를 한번 한다면 어떤 것인가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30대였거든요. 그래서 30대인 제가 봐도 감히 10대, 20대님들의 마인드를 따라갈 수가 없다. 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저분들이 어떤 것에 반응하는지 제가 알 도리가 없다. 그래서 대학교 2, 3학년, 4학년 학생 인턴들을 이렇게 한 6개월 단위 뽑아서 했던 건데 바로 여러분들 지금 세대에서 한 서너 살 지나면 이제 대학생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되게 젊은 애들이랑 일하니까 되게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말이 안 통해. 그리고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이 친구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해요. 그리고 막 저보고 막 너무했대. 제가 볼 땐 너무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처음엔 되게 힘들었는데 그게 처음에 힘들던 것들이 천천히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다 죽을 것 같았거든.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근데 내가 일해야 되잖아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하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나서 다른 어른들한테 특히 기업에서 이제 최근 막 들어온 직장에 막 들어온 신입사원들 보면 막 그 친구들이랑 도저히 상대를 못 하겠어요. 일을 못 하겠어요. 걔네들 요즘 애들 왜 그런지 못 하겠어요.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런 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한 2년 전인가 엄청 히트쳤었어요. 그게 어른들이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학생이라서 알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 나름 힘들어합니다. 저도 힘들어봤고. 근데 사실은 그 나이가 어린 그분들은 또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들 힘들죠. 그걸 이해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다양한 플랫폼에서 지금 올려서 굉장히 좋은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고요. 스브스뉴스. 그래서 제가 어른들한테 요즘 젊은 세대 10대, 20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 알고 보니까 내가 그걸 몰라서 힘들었던 거다. 그것만 알면 그다음부터 좀 그나마 편하게 같이 어울릴 수가 있다. 가족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족에서도 그거를 모르면 되게 힘든데 알고 나면 서로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뭐를 위한 거다? 갈등을 해결해서 뭐 엄청난 가치를 위하고 뭐 우리가 뭐 선진 나라를 뭐 창조하자 뭐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내가 숨 잘 쉬면서 편하기 위해서 갈등에 대해서 그대로 한번 관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코드가 있는데 제가 이 코드를 완전히 모르고 있었어. 젊은 세대들이 이런 코드를 갖고 있을 거야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첫 번째 코드예요. 최근 거의 모든 사회 갈등이 그 원인이 바로 이것이 없어서다.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든 가장 힘들 때는 바로 땡땡을 못 받았을 때다. 이거 뭔 것 같아요? 관심, 공감, 인정. 네, 다 좋은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적절한 단어는 존중이에요. 네,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그 10대, 20대들 사이에서. 네. 아니 그냥 대한민국 사회, 우리 북한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가 존중 안 해주나? 다들 자기 발언권이 있고 다 존중받으면서 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요 존중에 대한 어떤 컨셉 자체가 저 같은 기성세대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고차원적 수준을 형성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같이 이렇게 맨날 부대끼다 보니까 우연히 알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회 갈등 최근에 빚어지는 뭐 조금 지났지만 미투 열풍 같은 경우도 여성이 마땅히 받아야 될 만큼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졌던 현상이죠. 오랫동안 참았던 것이 분출했잖아요. 그때 뭐 학내 뭐 미투도 있었고 대학 내 미투도 있었고 뭐 오만 곳에서 터져 나왔죠. 그래서 우리 10대 20대가 이해하는 존중이란 컨셉은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른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요. 자, 어디 회사에 부장님이 있어요. 부장님이 김대리 저 미스 김이 오늘 왔는데 여자니까 좀 무거운 거 드는데 뭐 하는 거야? 저 가서 좀 같이 들어주고 여자니까 좀 더 배려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거나 아니면 여자니까 좀 더 보호를 좀 해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장님은 나름 자기는 되게 여성 상위 시대니까 내가 여자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말을 했어. 라면서 속으로 뿌듯해. 나는 되게 남녀 평등주의자야. 그런데 듣는 여성은 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실제로 제가 외부 강연 기업에 강연 가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장님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존중인가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보호받아야 된다는 건 뭔가요? 좀 낮게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약한 존재. 뭐 그렇게 보는 대전제가 사실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메시지 자체보다. 근데 대전제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존중은 굳이 말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바꿔야 된다. 여성은 사회적으로 배려받을 권리가 있다. 이건 당연한 거야. 나를 존중 안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누가 존중해 주는 거를 내가 고마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권리라 그래요. 그리고 여성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네. 그동안 남성 중심 사회였다라는 우리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여성 가족부도 있는 거고 차별금지법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 차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차별이 있고 사람들 공감대가 이거는 좀 평등을 위해서 한쪽을 좀 더 배려하고 보호해야 돼라고 해서 법으로 다 같이 합의해서 정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들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 이거는 강력한 거예요. 내 권리, 내 거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전부 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통칭하는 분들은 권리가 있고 이건 당당하고 떳떳한 거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존중이다. 그러니까 내가 센 사람이고 네가 약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은 이 자녀 세대가 뭐 다 싫어해, 혐오해,
그리고 막 다 불편하대. 님은 님은 이런 거 안 불편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막 이제 들으면 기성세대들이 막 되게 이해가 안 돼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마땅히 보호받고 배려받아야 할 권리를 누군가 침해하면 이 세대들은 가만히 안 있어요. 당신이 뭔데? 이 권리를 침해. 나를 해친 게 아니라 내 옆 사람의 어떤 보호받고 배려받아야 할 권리를 해치잖아요. 그래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 세대가 단결해서 함께 행동에 옮기는 것들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예. 그게 저 같은 기성세대가 젊었을 때는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게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광고만 봐도 오빠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에뛰드하우스. 여성을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의지하는 그런 대상을 그렸죠. 다 맡기더라도 피임까지 맡기지 마세요. 이렇게 무거운 거 최대한 오빠한테 맡기고 피임까지 맡기지 마세요 하면서 굉장히 여성을 굉장히 편협한 존재로 이기적인 존재로 그렸죠. 네, 이런 광고들이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있어서 저희 스포츠뉴스에서 이런 거를 한번 비판했던 리포트를 한 적이 있어요. 놀러 갈 때는 우리 차, 기름 넣을 때는 오빠 차. 굉장히 이중인격자로 여성을 그리고 있죠. 네. 이런 게 여러분들이 알만한 엄청난 브랜드에서 남자들만 모여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 광고 마케팅 분야에 여자들이 많아요. 그런 여성분들이 많았는데도 왜 이런 게 나갔을까요? 너무나 그동안 있었던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어서 부장님이 이거 오케이 했어. 그 다음에 말단 여사원이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말 못했던 분위기였던 거예요. 최근에는 미투 열풍 이후에 좀 많이 그래도 더 개선이 되긴 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런 게 많아서 그리고 제가 되게 깨달은 게 뭐냐면 20대, 20대들에 있어서 존중이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존중을 못 받은 것 같잖아요. 그럼 저만 해도 안 그랬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이나 이제 10대, 20대들은 존중을 못 받으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부정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현상을 관찰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럼 내 삶의 의미와 내 꿈까지 한 방 이렇게 공격받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존중을 안 한다는 건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하니까 무력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난 이거 못 참겠어 하고 저항하죠. 확 이제 들이받는다고 하죠. 난 못 참겠어요 하면서 반항 또는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존중 최대 적이 뭐냐? 바로 이게 그냥 대놓고 존중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이 10대, 20대가 정의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편견이야. 그런 듯 아닌 듯 하면서 은근슬쩍하게 이렇게 편견으로 좀 이렇게 몰아세우는 듯한 느낌을 이제 이렇게 돌아서 나한테 오더라 하더라도 10대, 20대들은 그거에 대해서 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수준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 편견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 콘텐츠를 스브스에서 만들었을 때는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콘텐츠를 했는데 혹시 지금 시간이 몇 분 남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몇 분 남았나요? 15분 오케이. 네. 네, 그럼 자, 저희 스포츠뉴스에 다양한 존중 관련한 콘텐츠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빛났던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중 제대로 못 받는 세대가 어느 세대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 든 여성 세대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에서 어떤 명확한 롤이나 역할 같은 것도 제대로 없고 또 자녀들이 또 어느 정도 크면 또 엄마 말 또 안 듣잖아요. 그럼 자녀들한테 존중받지도 못해. 사회에서 존중받지도 못해. 남편한테 존중받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옆집 엄마들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푸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세대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 엄마랑 딸이랑 나눈 대화를 가지고 카드뉴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엄마가 어느 날 딸한테 어머 나 이제 폐경됐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울한 말투로 폐경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딸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 폐경이 아니고 그거는 완경한 거야. 요즘은 이렇게 단어 바꾸고 있대. 그랬더니 엄마가
어머 말이 예쁘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가 리트윗이 막 몇만 건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저희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뭔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터넷 신조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국립중앙의료원 원장님이 의학적으로 자기가 여성의 몸을 가지고 아주 깊이 연구한 다음에 요것은 폐경이라는 것보다 완경이라고 부른 게 과학적이고 더 의학적으로 합리적이다. 왜 그러냐, 이제 뭔가가 기능을 잘 하다가 다쳤다라고 퇴행한다라는 말에 폐라는 것보다 오랫동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오롯이 그 임무를 완수를 했다라는 의미에서 완경이란 말이 의학적으로 더 적합하다. 그래서 이 말을 쓰자고 이제 제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 학계라든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 단체에서 이 말 쓰기 운동을 했고, 저희도 이 말을 적극적으로 쓰자. 그래서 스포츠뉴스 팀에서는 폐경이란 말은 사용 금지, 거의 금지였어요. 말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분위기.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문장 보면 여성 일생 동안 400회 이상의 월경을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견뎌냅니다. 오랜 시간 고생한 여성들의 완경을 맞이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그 순간 모두의 축복을 받을 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축하해줘야 된다. 이런 새로운 가치의 전환 이런 걸 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존중받지 못했던 분들이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콘텐츠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10대 20대 젊은 분들이 이걸 보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냥 보고 재밌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퍼날라야 돼 하면서 좋아요를 누르든지 공유를 하든지 해서 5만 곳에 퍼날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뉴스가 거의 존중 관련한 콘텐츠를 통해서 확 유명해졌어요. 체구가 큰 여성도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콘텐츠도 만들었고, 그리고 성인이 아니라도 존중받아 마땅하다. 투표권 관련해서도 저희는 이제 10대 20대 위주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권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했고요. 그래서 이 컨셉이 정말 이제 중요한데 동물. 예. 저희는 이미 한 4, 5년 전부터 동물 쪽에 관심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미 한참 전부터 동물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는데 동물 학대 관련한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동물에 대한 시각, 동물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 가족으로서의, 그리고 유기견 문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이런 게 사실은 40, 50대 입장에서 아니 그 강아지 좀 갖다 버리고 좀 개 좀 맞고 그게 뭔 뉴스냐, 이게 이제 40, 50대들의 시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10대 20대 입장에서는 그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날의 가장 중요한 뉴스죠. 절대 몰라서는 안 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행동을 옮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뉴스죠. 왜냐하면 존중 마땅히 받아야 될 존재가 존중을 못 받은 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고 자녀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존중은 전 나에 대한 존중인 것 같아요. 이게 상당한 트렌드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확행, 워라벨, 비혼, 가심비 이런 말들 트렌드 용어로 많이 봤었죠. 좀 지난 말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게 제가요 저 조그만한 거에서 되게 행복 찾아요. 조그만 음식, 조그만한 거, 취미 조그만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무리 작은 행복이라 하더라도 제발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나 좀 그냥 이거 갖고 놀게 내버려 두세요라는 것에 더 방점이 찍힌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비혼, 이것도 결혼 무조건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닌데 결혼 안 해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게 다 존중과 관련된 그런 데서 파생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부모 세대랑 자녀 세대 간의 가장 명확한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 이게 이 이효리 씨가 했던 발언 중에 제일 유명한 발언 중에 하나예요. 이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에서 같이 다니고 있는데 꼬마애랑 대화를 하다가 이경규 씨가 강호동 씨가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어른이 되면, 이렇게 그냥 장난치듯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경규 씨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덕담을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효리 씨가 탁 가로막더니 뭘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해서 그냥 아무나 돼가 저게 그냥 예능에서 그냥 대충 훅 지나가는 구달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해져서 이효리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워딩 중에 하나로 남아있죠. 이거는 기성세대 중에 나이 많은 분들이 이게 왜 떠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뭔가요? 이거 보면 되게 많은 것이 이 장면 안에 있어요. 자, 사실은 여기 계신 이제 10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성세대랑 차이에 대해서 좀 오히려 10대 입장에서도 기성세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제가 다녔던 학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 남자 중학교였거든요. 거기는 뭐 거의 뭐 그 밀림의 왕자 뭐 그런 사파리 같았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군부 독재 시절 이후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체벌이 너무 당연했어요. 그냥 사랑에 매였어. 그냥 피날 때까지 맞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때는 어느 선생님이나 그랬는데 그냥 좀 말 안 들으면 그냥 이제 싸대기를 이렇게 뺨을 이렇게 세게 때렸어요. 그리고 저희도 맞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학교 다녔을 때는 되게 그랬어요.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양반 쌍놈 뭐 이런 이데올로기랑 그리고 저 군부 독재 시절에 계급 사회 위에 있는 계급과 아래에 있는 계급 이 엄청난 이 서열화가 돼 있거든요. 모든 게 서열화돼 있어. 대학 어디 나왔니부터 해서 어느 지역에 사니 그리고 아버지 뭐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친구라는 거 봤어요? 옛날 영화 거기 보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였어. 선생님이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장의사밖에 안 되면 너라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혼내는 게 당연했던 세대였어요. 그래서 저 세대는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를 못 하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못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재력이 없거나 이러면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굉장히 이 사회에서 낮은 등급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온 사회가 되게 우려해주는 시각을 이렇게 투사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대였어요. 그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른들이 야 이거 이럴 때 인사를 잘해야지. 아까 보면 식사할 때 예의를 지켜야지. 이거를 제대로 만약에 안 지키잖아요. 그럼 그 시대는 그렇게 가정교육 받고 나가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럼 걔는 사회에서 적응을 못해요. 넌 어디서 무슨 교육을 받았게 이러면서 되게 부모까지 같이 욕먹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예절 가르치고 혼내고 이렇게 하는 게 뭘까요? 그 시대에는 이게 꼰대짓일까요? 이거는 정말 사랑 표현이에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이 무서운 바깥 세상에서 이 서열화된 곳에서 낮은 등급으로 세팅되지 않고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길 바라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물론 그게 감정이 실리면서 되게 좀 비정상적으로 감정적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표현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과거 세대는 공부를 잘하거나 뭐가 뛰어나야지만 존중받을 수 있는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못하면 존중받지 못했어요. 공부를 못하면 선생님이 똑같이 때려도 더 세게 때렸다니까요. 그 시대 다 그랬어. 그게 당연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뭐냐면 존중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 등급이 낮아지는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저 어른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좀 이해를 좀 해주자고요. 그 시대 힘들었어요. 되게 많이 맞고. 그랬고 근데 지금은 달라져서 지금은 인권이 되게 꽃피웠고 다들 그래도 존중받고 소중하다라는 인식이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자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싸움을 잘하든 못하든 부모님이 돈이 많든 없든 그래도 최소한 존중받을 수 있는 세팅이 되었고 그쪽이 맞다라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든 아니어도 우리는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값어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걸 보고도 이렇게 세대 간에 굉장히 큰 차이.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스브스뉴스에 썼던 건데 당연한 존중. 존중이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존중일까요? 당연일까요? 당연입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는 존중이 당연하지 않았어요. 존중은 야 너는 하라는 공부는 제대로 안 하면서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사실은 내 발언권과 내 성적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 세대는 공부 못하면 말을 많이 하면 안 됐어. 그냥 너는 무슨 애가 집에서 뭘 배웠길래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존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존중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꼰대짓이라는 걸 하는 거다.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해줘야 이게 좁혀지더라고요. 제가 저보다 거의 한 15살, 20살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부대끼면서 살면서 간신히 터득한 게 그겁니다. 네. 그래서 요 두 번째 가치는 나눔인데, 나눔에 대해서도 세대가 서로 달라요. 이 부모 세대는 누가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나누면 아이고 돈 좋은 일 하셨네. 그리고 돈 좀 많이 버셨나 봐. 좀 부러워하면서도 좀 모범 잘한 건 알겠어. 근데 좀 잘난 체 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같은 10대, 20대들은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힙하다고 느껴요. 예. 그래서 요런 차이도 있습니다. 예, 세대 차이 중에. 요 두 번째, 예, 그래서 요 사진이 자 이렇게 불쌍한 아이 끌어안고 저는 쓰레기장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하면 기성세대는 저렇게 우리 사회에서 분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잘나고 돈 많이 번 사람이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한테 뭘 나눠줘야 돼. 이렇게 하죠. 근데 저거를 10대, 20대들은 저런 사진을 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무슨 포르노라고 하죠? 빈곤 포르노라고 하죠. 예, 애를 어떻게 저렇게 쓰레기장에서 태어났다고? 쟤는 인격은 어떻게 되냐고? 제 얼굴 지금 다 나왔는데 쟤 나중에 커서 저거 보면 어떻게 되냐고? 이런 굉장히 높은 그 존중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서 걔네들은 원래 그냥 불쌍해야 돼. 그러니까 얼굴 좀 나와도 되고 특히 아프리카 사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왜냐 어릴 때 이렇게 맞아서 자라서 그래.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즘 스타트업들 나누는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하냐? 자, 이 할머니가 폐지를 수거하시는 할머니인데 거기에 광고판을 달아서 수익화를 해주는 그런 스타트업 모델이야. 힙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 스타트업 대표랑 할머니랑 둘이 당당하게 딱 서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10대, 20대들의 나눔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주겠다라는 컨셉보다 최소한 저 사람도 나만큼 당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내가 최소한 만들어주고 싶다. 당당하게 고개 들고 활짝 나처럼 웃을 정도는 내가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나눔이 뭐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죠.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뭔가 같이 나누는 그런 콘텐츠, 같이 더 좋은 사회 만듭시다. 이런 콘텐츠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 몇 분 남았죠?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요걸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나눔과 관련돼서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나눔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간에 어떠한 교류가 있는지에 대한 컨셉이기 때문에 이 세대 간에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예를 들면 한 기업이 나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니까 1년에 한 번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김장 행사를 합니다. 그럼 저렇게 김장 행사 하다가 이 기업의 회장님이 오셔요. 그러면 이제 비서들이 와가지고 저 비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사진 한번 찍을게요. 다 같이 쓰시고 빨리빨리 이렇게 오셔가지고 빨리 쓰시고 사진 한 방 딱 찍고 끝나면 저쪽에서 회식합니다 해서 회식하고 저거 이렇게 사진 찍고 그날 이제 언론사에 저거 보내면 언론사에서 저런 거 이제 연합뉴스 사진 기사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네 연합뉴스가 이제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걸 이제 보도자료 내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어떻게 느끼나요? 굉장히 뭐랄까 그냥 좀 구태의연하죠. 예,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10대, 20대들이 반응하는 진짜 진정한 나눔은 어떤 것인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탤런트 박시원 씨 부부인데 이거 뭐 사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굉장히 뜻깊은 신혼여행을 간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아이들을 보니까 아니 되게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이 왔으면 애들이 와서 놀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왜 나한테 안 오지? 왜 나를 피하지? 하고 봤더니 애들이 이렇게 보면 한 이틀 정도 놀아주다가 다시는 안 온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아이들은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나는 순간부터. 정들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듣고 더 좀 마음이 짠해서 아예 그냥 숙소에서 안 자고 여기서 그냥 같이 자면서 이 친구들이랑 굉장히 동고동락을 해서 열심히 친해졌대요. 그런 다음에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은 이렇게 찾아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나중에는
나중에는 미대 입시 보는 친구 있으면은 서울 김포공항에서 마중 나가서 집에서 재우고 막 같이 쇼핑도 하면서 이렇게 선물 들여다가 이제 보육원에 있는 다른 친구들한테 보내고,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면 봉사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모 삼촌으로 부른대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 명을 실제로 입양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식이야. 예. 이 정도 되면 제대로 된 나눔이라고 이렇게 여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회성 김장 행사 할 돈으로 보육원 아이 한 명을 10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나눔을 보는 어떤 시각, 10대, 20대 시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건데, 기업에서 잘 몰라서 제가 이런 걸 얘기하는 자료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대, 20대가 다른데 가장 또 다른 중요한 이제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요 항목이 또 10대, 20대랑 기성세대랑 가르는 되게 중요한 건데, 요게 있어야만 10대, 20대는 박수를 보내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 예. 이 양심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촛불 시위 때도 보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이 그때 굉장히 화두였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 부모 세대에선 전체에 도움되는 행동인지를 봐요. 그리고 자녀 세대는 오히려 정반대야. 정반대는 뭐냐면, 전체에 도움이 안 돼도 한 명이 옳다고 믿으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희 반 평균이 떨어졌잖아요. 반 평균 수학 점수가 떨어졌어. 그럼 수학 선생님이 와서 이미 얼굴 빨개져 있어. 너희들 다 운동장으로 다 뛰어나가. 해가지고 반 평균이 떨어졌다고 다 엎드려 뻗쳐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학생이 손들어서, 선생님, 저는 수학 점수가 저는 올랐는데 저는 왜 벌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일단 맞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이제 엎드려 뻗쳐서 30분 더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때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 매우 너무 당연하게 매우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장면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때 한 명이 저는 이 체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전체에 도움이 되는 거였어요? 아니죠. 기합을 더 받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저 막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애들, 야 참어. 야 너 괜히 또 이빨을 말했다 우리 또 한 대씩 더 맞는다 하면서 참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세대한테 되게 귀에서 그냥 익숙하게 들리는 말이, 그냥 내가 참지 뭐. 이게 되게 익숙해. 너무 당연해. 이게 그냥 내추럴이야, 그냥. 그리고 야야야 네가 참어. 야 네가 그냥 참어. 그래서 회사 생활에도 부장님 원래 저런 분이야. 네가 참어. 야, 사회생활 다 그런 거야. 이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너무 그냥 매일매일 먹는 밥처럼 익숙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10대, 20대들은 요 말이 훨씬 익숙해요. 절대 참지 마세요.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회사나 뭐 그런 뭐 학교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어. 그랬는데 혼자 꾹 참고 있어. 모두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혼자 꾹 참고 있어. 그럴 때 옆 친구가 뭐라 그럴까요? 너 그런 일을 당했어? 너 절대 참지 마. 그거 왜 참어? 내가 가만 뭐 있어. 절대 참지 마세요가 요 세대에서 되게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세대가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런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기업들도 이제 양심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저희도 그래서 양심과 관련된 저희가 직접, 그러니까 뭐냐면 말만 잘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양심으로 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뭔가 그냥 이게 옳은 겁니다고 보도하는 것보다 뭔가 행동하는 것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콘텐츠인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할배예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치료받아야 되는 강아지들 치료비를 모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제가 넘겨야지. 맞아. 네, 그랬더니 그때 1,000만 원 넘게 모금이 됐는데, 저게
대부분 보니까 10대, 20대들이 사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되게 소액인데 많이들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굉장히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세대구나 그런 걸 굉장히 느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내 가슴이 짠하고 내가 뭔가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끼면 100원, 200원이라도 여기에 기부를 하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 요즘 기성세대들은 뭐 나약하다, 개인적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 세상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뭐랄까 수준이 높은 세대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놀랐어요.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세대들이랑 일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뭐 그 뒤로 다양한 행동을 부르는 양심 콘텐츠. 예, 우리는 양심이 있잖아요. 하면서 뭐 이 미세먼지 마스크 어린이용도 만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 작은 변화지만 실질적인 변화. 이런 게 기성 미디어에서는 어린이용 규격의 마스크가 없다라는 거 그냥 보도하고 말지. 저희처럼 만듭시다. 그래서 돈 모아서 같이 막 뭐 이제 환경재단이랑 국회랑 같이 만들어 보고 뭐 이런 행동 같은 거는 기성 미디어들이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저희 시청자, 소비자들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한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사실 10대니까 부모 세대 입장에서 사실은 부모 세대의 이해를 받아야 되는 세대긴 해요. 맞아요. 여러분들 아직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산 사람이 여러분을 이해하는 게 마땅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자라고 주창하는 강연을 이제 여러 번 했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말씀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이해를 받아야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만 더 그 기성세대를 이해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뭐가 오냐면 제가 그 젊은 세대들이랑 있었을 때 점점 편해졌다 그랬죠. 처음에 되게 불편했는데 이게 나중에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이득이에요? 내 속이 편해지니까 내가 이득이죠. 그리고 그전에는 젊은 세대들이 했던 얘기 중에 야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얘기도 이제는 그냥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듣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편협한 사람이었어.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차이를 보시고 내가 나랑 다른 세상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이해하면 내가 굉장히 속이 편해지는구나. 그리고 내 품이 넓어지는구나. 이 관점에서 한번 봐주세요. 네. 부모 세대는 전체를 위한 희생을 아름다웠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 정반대예요. 전체를 위한 희생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단 한 명이라도 희생 당하면 이 한 명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전체가 달려들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강남역 그 여성 피살 사건 그것도 단 한 명이 피해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수없게 당했어. 이렇게 예전 같았으면 넘어갔을 사건을 지금은 온 국민이 나서서 그 한 명의 피해자를 추모하고 그런 피해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거리를 이렇게 농성 시위를 벌이잖아요. 그런 건 아니면 김용균 씨 예전에는 산업재해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냥 공장에서 그러다 뭐 한 명 사망하시고 그런 거 뭐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거지 뭐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 한 명의 희생자가 그 개인만의 불행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불행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뭉쳐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자고 하는 제가 볼 때는 더 굉장히 진화된 세대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차이가 있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을 자주 저희 기성세대는 들으면서 교육받으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는 참지 말고 다 말하는 게 이분들한테는 이게 사회의 선이고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또 이제 평화를 위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 이런 생각을 이제 기성세대들은 항상 해요. 이러고 평생 살았어요. 근데 평화를 위해서 내가 바꾸자, 나라도 바꾸자. 그래서 여러분들 10대, 20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예전에는 너 하나 그거 안 쓴다고 세상 바뀌지 않아.
그런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데 지금은 플라스틱 요 빨대 하나 써도 좀 눈치 보이고 막 그런 이거 굉장히 선진국스러운 변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10대 20대들이 해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어른들은 걱정하고 있지만 이 굉장히 지금 선진국적으로 굉장히 전 인류적 그리고 전 인류에 대한 또 동물에 대한 어떤 애정까지 갖고 있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세대가 앞으로 이 시대의 주역이 되겠구나 해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굉장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혹시 지금 다른 세대 혹은 뭐 나보다 어린 세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뭐 10살 걔네들 보면 야 요즘 애들 왜 이래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뭐 그런 걸 좋아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살면서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세대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힘들다면 그거 지금 되게 좋은 신호예요. 좋은 기회예요. 진짜로. 당장 지금 불편한데 그 사람과 마음을 연결해서 내 이해심, 내 영역, 내 능력 이건 내 이해심은 내 능력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거를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세상에 살아온 사람을 제대로 이해해 본다는 게 처음에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에서 그냥 싫어 이걸 피해야 돼 이걸 해소해야 돼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걸 없애야 돼라고 터부시하는 것보다 그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벌어져요. 예,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게임처럼 그 모드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학교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계속 잘 지내야 되고 회사 가서 만나는 사람을 계속 잘 지내야 되고 가족들이랑도 계속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해가 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이제 10대 분들은 기성세대가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 그런 음악 듣고 그런 소리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이제 옛날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서 한번 간접 체험해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냐 부모님이 막 이렇게 꼰대처럼 잔소리하는데 갑자기 측은해. 우리 아버지 어릴 때 그 힘들었던 게 보여.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괜히 나한테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뭐 왜 그런지 내가 잘 알겠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 그죠? 거기 아주 말 안 해 그러고 이렇게 돌아서는 것보다. 그래 이제 당연히 그런 거 이제 아버지가 먼저 사실 하셔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게 나랑 다른 사람 이해하고 조금만 더 그 사람들이랑 같은 주제로 계속 대화하고 그 서로 다른 거를 맞춰갈 수 있다라는 거 진짜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처음에 힘들었다가 편해진 걸 겪어보니까 되게 큰 기쁨이에요. 나중에 해보고 나면 할 때 조금 힘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조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관점 무슨 관점이 다르구나 이걸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훨씬 화목한 가정으로 진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